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진핑의 남한 도전 계획. 2. 한국 해군의 신무기. 3. 신비한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험담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의 대한 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 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백면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 함이 고작 넵튠 시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한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적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 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전 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의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한 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추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이면장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장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면장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당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 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k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해전에서 이 점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함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함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함 미사일에는 대부분 시 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 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 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 스키밍 대함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함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 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함 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마우는 대함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튠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함 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 전력은 대함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함 유도탄 기말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카가가이 MK 이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 미사일은 전면부에 장착된 능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카가가이 MK2 같은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포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에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포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 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체포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카가가이 MK2입니다. 카가가이 MK2는 위협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함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슈트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 탄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 플레어를 자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 체계인 카가가이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연력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메스는 전세계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 기만 체계는 메스나 카가가이 MKE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이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점엉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 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 미사일 대응 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알바겐지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MMW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기만 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에 대한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알바겐지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더 이상 외산 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함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이 드디어 가장 특수한 군사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터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 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 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호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하이 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5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 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2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 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 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코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 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 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 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코데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 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이네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코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 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로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3형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 급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 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회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 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이펙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 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 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이펙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우리 바다를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